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TV 박종호입니다. 2월 13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400일이 지났습니다. 1400일,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바다 안에 침몰된 채 누워있던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와 수색 작업이 진행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을 포함해 작년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1400일 동안 변하지 않은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천사 5명,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또 세월호 침몰 원인과 부실한 구조 작업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안전도 그대로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이유로 인양이 계속해서 미뤄져 오다 참사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세월호 인양 작업은 탄력을 받습니다. 인양 방식을 바꾸고 소조기에 맞춰 사고 이후 3년이 다 돼가던 2017년 3월 22일 세월호 선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인 23일 새벽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왔고 3월 30일 목포신항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부패한 세월호를 본 유가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망망대해를 울렸습니다. 힘들게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에선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으로 미수습자 9명 중 4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5명의 미수습자는 지난 11월 가족들의 가슴에 묻힌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목포에서는 세월호 직립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세월호 관련해서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인지. 현재 세월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작업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선체에서 나온 어떤 절단물 등에 대해서 추가 정밀 수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동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선체를 안전하게 바로 세우기 위한 선체 직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선체 직립과 관련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체 직립은 크게 선체를 이동하는 작업, 그리고 선체를 직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체를 안전하게 직립하는 작업을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세월호 선체를 이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작업 상황은 어떻고 작업 일정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지금 보시면 세월호 선체 상저 부위에 대형 크레인이 아마 보강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보강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선체를 이동하기 전에 혹시 구조적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강재를 대고 있고요. 세월호 선체 이동 시점은 2월 21일 이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 위치는 신항만
부두 암벽 위치로 이동이 할 거고요. 이동이 되면 이동된 시점부터 5월 중순까지는 세월호 선체 내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보강 작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세월호 선체를 직립하는 방법이 요람과 같은 L자 모양으로 해서 세월호를 넣어서 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L자 빔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보강과 L자 빔이 만들어지면 5월 중순경부터 5월 말경까지는 세월호 선체를 해상에서 1만 톤의 대형 해상 크레인이 와서 턴하는, 안전하게 턴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침몰 당시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작업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 세월호 그 자유 모형 시험을 하는 장소는 네덜란드 마린 해양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크기의 20분의 1 정도의 크기의 모형이 실제로 참사 상황처럼 거동을 하는지를 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화물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참사 당시에 그 세월호를 운항한 조타수의 어떤 각도, 그리고 그 조타수가 제주 방향에서 우현으로 조타를 했는데, 그 조타하는 과정에서 세월호가 경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경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경사에 따라서 화물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것이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되었을 때 자유항주 모형 실험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구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주부터 네덜란드의 조사관들이 6명의 조사관들이 가서 마린 해양 연구소 연구원들과 같은 정보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서로 토의하면서 정보를 많이 넣었고, 약 200회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추가로 18일부터 3월 5일 사이에는 세월호가 침몰이 된 상태에서 침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침수 모형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자유항주 모형 실험과 침수 실험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나오기까지는 좀 상당히 시간이 예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도 그 결과를 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증을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공개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 구조적으로 미연에 이 세월호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봤지만, 사실 세월호 운항과 관련해서 운항 규정이 없어서, 그리고 안전 규정이 없어서 지켜지지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항 규정이 있었고 안전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은 세월호 운항 규정을 위반해서 세월호가 운항되었던 것, 그 운항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세월호 선사의 어떤 영리 추구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영리 추구가 단순하게 그 선주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팽배되어 있는 어떤 영리 추구의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과 그것을 보장해주는 제도적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아쉽게도 미연에 그 규정들을 지켰다라고 하면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선체조사위원회는 종합보고서에 제도 개선안을
작성을 해서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구조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절단물 또는 유류품에서 유해나 휴대폰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가 바다에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고 절단 부분이 많아 구조적으로 취약해 선체 이동 전에 현재 크레인을 이용해 보강제를 반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는 침몰 당시 모습 그대로 좌연히 바닥에 닿은 상태로 육지에 올라와 있는데, 세월호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수차례에 걸쳐 각도를 주고 움직이면서 세월호 선체 배 바닥이 바다를 향하게 90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후 직립용 수직빔과 받침대를 설치하고 바다에서 1만 톤급 해상 크레인으로 직립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포 신항에 들어온 세월호, 수색 작업이 대부분 종료되고 직립 작업만 남겨둔 상태지만 유가족들은 기다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가 났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추후에 들었을 때 감정이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감정이요? 2014년 4월 16일 그날 다시 회사에서 생각을 한다니까 뭐라 이렇게 딱 나올 말은 없는데, 당일날 저는 회사에 출근을 했다가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그 학교 선배가 야, 너 아들 단원고 나이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을 가는데 뉴스 좀 한번 봐라.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뉴스를 봤는데 단원고 학생들 수학여행 가는 그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 쪽으로 연락을 해보고 단원고등학교로 찾아갔죠. 단원고등학교 가서 강당에서 그 세월호 사고에 대한 그 이제 보도가 나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갖고 실시간 상황을 보고를 해주는데 한 10시 좀 안 돼서 전원 구조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0시 한 좀 넘어서 개별 부모님들한테 문자가 넘어왔어요. 전원 구조다. 그리고 그 문자가 한 두세 번 정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다 그래도 애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반신반의는 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한 1시간인가 더 지나서 안산시청인가 학교 측에서 이제 버스를 제공을 해서 아이들 그 침몰한 장소 그쪽으로 차를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 준영이 엄마도 같이 있어서 제가 이제 준영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가 많이 힘들고 추웠을 테니까 내가 먼저 가서 데리고 있을 테니까 뒷차로 따뜻한 옷하고 덮을 거를 좀 챙겨갖고 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안산시에서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 버스를 타고 승차를 했는데 준영이 엄마는 굉장히 못 믿어온 거예요. 과연 집에 갔다가 내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둘이 같이 출발을 해서 일정 정도 갔을 때 차 안에 뉴스에서 사망자 명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그 승무원인 박지영이라든가 뭐 이런 사망자가 와서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그래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계속 뉴스를 지켜봤는데 뉴스는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적인 거라 새로운 소식이 없고 전원 구조라는 말은 그때까지도 나오고 일부가 나오고 사망자도 나오고 과연 뭘 믿어야 될까? 그래서 생존 아이들이 구조돼서 집결을 했었던 진도체육관에 도착을 했더니 진도체육관 문 앞에 사망자 명단, 그러니까 구조 안 된, 그러니까 그게 잠깐 그 생존된 사람 명단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라든가 내 아이 친구 부모님들 자기 아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든가 좀이라도 알고 있는 그 대책이 사람들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지금 배 구조가 돼서 뭐 서거차도 섬에도 있고 또 배에 뭐 100몇 명의 구조가 돼 있어서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때가 날이 어둑어둑했을 텐데 그때까지도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체육관에 갔을 때는 언론과 접하지 않은 상태였고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는 언론을 볼 기회가 없었었죠. 그때까지도 구조가 된다라고 해서 그런 만에 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이따가 배는 안 오고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배를 빌리거나 해경 배를 빌려서 현장에 갔더니 세월호는 물에 다 잠겨 있고 구조 세력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시간에 생존이 됐다라면 벌써 다 들어왔죠. 난리가 났구나. 그때 이제 저 마음은 준영이 엄마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생존 확인을 못한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전부 뭐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지는 그런 비통한 마음들, 서로 누구한테 위로의 말 그리고 생사가 어떻냐라고 물어볼 그런 겨를도 없이 발만 구르고 진도 체육관에서 팽목항으로 이동해서 그 바다만 쳐다보고 하염없이 뭐 눈물들만 흘렸을 뿐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뭐 언론이 나쁘다 할 생각까지 없었던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 다음날 정신을 조금 차렸을 때 이 언론이 우리를 농락했고 아이들의 생사까지도 갖고 장난을 쳤구나. 그 다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게 이제 당시 그때의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 저희 아이는 이제 8일 만에 생일날 이제 배에서 나왔는데 그때 뭐 기자들이 집중 취재했었던 것은 그 세월호 안에 있는 아이들, 일반인들을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 근데 마치 어마어마한 구조 세력이 도착을 해서 구조를 하고 있다라는 허위 보도만 일삼았었고, 실상 구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부모들이 쫓아가서 구조의 방법을 가르쳐줄 정도였었으니까. 그게 바로 부모들의 그 당시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뭐라도 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해경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그러한 시스템,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왕좌왕했었고 당시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었을 때 어제 그 해경의 마지막 한 명 구속됐던 김경일이가 출소를 했잖아요. 벌써 그게 3년이 됐더라고요. 그 김경일 123함정 김경일 정장조차도 세월호가 침몰할 때 들어오면서 구조보다는 이 상부 지시에 의해서 보고하기에 급급했었고 배의 질이라든가 아직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배 안에 있으면 그 아이들을 먼저 구해야 될 게 기본이고 그 이전에 마이크로 탈출하라라고 방송을 계속하며 사이렌을 울려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어야 되는데
123 함정이 세월호 인근에 도착을 해서 구멍단정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세월호 기관실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를 했었고, 그 다음 단정이 선원들을 구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생명들,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호가 넘어갈 때 어민들이 구조선을 갖고 들어갔을 때 세월호가 넘어가면 물살이 급박스럽게 따라오면 빨려 들어가니 죽으니까 다 퇴선하라. 그렇지만 어민들은 퇴선을 안 하고 그 시간에도 사람들을 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123 정장이 어제 출소를 했다니까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진 않으셨는지. 수습 과정에서 엄청,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거죠. 수습 과정이 16일 밤 17일 아이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갈 때조차도 우왕좌왕했었어요. 당시 팽목, 지금 이제 분향소 있는 자리에서 침몰 당시에 구조가 아니라 건져온 거죠. 그 아이들을 영안실로 갈 때 앰뷸런스가 몇 대씩 들어왔을 때 이 차는 여자애 태워, 이 차는 남자애 태워, 이런 것들. 그리고 야, 그 차 아니니까 내려갖고 이 차 태워, 앰뷸런스. 그 정도로 우왕좌왕했었고, 당시 구조 들어갔었을 때에는 언론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를 했을 때 인정을 안 하고 언딘이 구조한 걸로 하라라는 그런 보고조차도 있었다라면 그 안에 아무도 없었고, 공무원들 그 세월호 사고라든가 이후 구조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거나 숨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습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수습을 하는 바지선 위에 올라가 있었어도 배 안에 아이들을 수습을 해서 모아놨다가 데리고 왔는지 뭐 이런 것 또한 불분명했던 거라. 그리고 부모님들이 진도대교 도보로 걸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걸어가고 난 그 다음부터 아이들의 죽음으로 돌아온 시신이 하루에도 30-40명씩 올라갔더라는 거죠. 수습 과정이고 수습 이후에 돌아온 아이들조차도 누울 곳이 없었던 그런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거기에 장례 의전 했었고 천막을 했었던 것조차도 부모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들었고 가이드라인 또한 설치를 했었고. 팽목항에서 목포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기다림의 싸움이 힘들지 않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나 준영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16일 날 진도에 내려가서 우리 아이가 23일 날 나와서 24일 날 데리고 올 때까지 저는 한 끼 먹었어요. 딱. 그리고 준영이 엄마는 안 먹었고, 그리고 시나 적십자에서 제공을 해준 천막에서 단 하루도 못 잤어요. 그냥 바닷가 방파제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수영을 해서 구울 것도 아니고 팽목항에서 세월호 침몰 현장까지 직선거리 약 한 30km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나 대책위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세월호 침몰 현장,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 인양을 지켜보던 동고차도 섬 바로 코앞이에요. 거기서 동고차도 정상에서 2.5km 정도 돼요. 한 1마일 좀 넘는데 부모들이 거기로 보냈었어야죠. 그 섬에. 그 산에서 직접 구조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안 했었던 거죠. 국가에서는. 당연히 참사가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수습 과정이라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수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한다든가 바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인근에 가까운 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죠. 빙빙 돌아 팽목이라는 거기서 일반 철선으로 3시간 반 들어가는 곳, 낚싯배로 1시간 가는 그 먼 곳에다 부모님들은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것도 안 돼서 진도 시내에 있는 체육관에 피난민 합숙소 마냥 그냥 사람들의 사생활, 남녀의 구분 이런 것도 없이 피난민 장소 마냥 그냥 갖다 쓸어 담아놓고 개 같은 생활을 했던 거죠. 그 또한 국가의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많이 힘드셨던 거죠. 그렇죠. 아이가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갔을 때 그 부모는 정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저희나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이자면 그 시기 IMF 다가오고 두 자녀 장려 운동, 병원에서 수술해 주는 거 있죠. 아이 못 나게. 그거를 권장할 정도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2자녀 아니면 1자녀였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월호가 인양되고 직립 작업에 들어갔다고 네. 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심경이 어떠신지. 늦게나마 세월호가 육상에 올라와서 1차 수색이 끝난 상태에서 직립으로 한다니까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놓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막 이런 갈림이에요. 정말 세월호를 인양할 뜻이 있었다면 바다 밑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안고 있는 세월호를 빨리 직립을 해서 인양을 했었어야죠. 1년 6개월 동안 유실망 없이 조류에 흘러 이거저거 다 떠내려가고 이후에 그것도 가족들이 얘기를 해서 사과 펜스까지 치고 그리고 인양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가 신항에 와서 직립을 앞둔 것들, 이걸 보면서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세월호가 이제 직립이 돼서 인양하고 뭐 다시 돌림달아 했을 때 우연은 지금 하나도 없이 다 뚫려 있잖아요. 자연은 다 찢어져 있고 두려운 거죠. 그 모습이. 저 배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왔구나.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2월 13일이 1400일을 맞이하는데요. 네, 세월호 천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하죠. 부모들이 뭐라도 하나 밝혀주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불렀을 엄마인데 아직까지도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놓지 못했잖아요. 미안하죠. 편히 쉴 곳조차도 만들어주지 못했고, 그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야, 헬기 온다. 우리 구조하러 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온 사람들이 안 구했어요. 그 어른들을 원망할 거야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로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돼요. 아이와 약속이니까 내가 해주겠다. 아직 못했어요. 애들 편히 있을 곳도 해주지 못했고, 자기들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 처벌도 못했고, 할 말이 없어요. 1400일이 됐건 4년이 됐건 그냥 계속 미안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희망이 있어요. 밝힐 수 있다라는 거. 그 한 가지, 그거 갖고 오는 거죠. 미안하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찾아뵀는데요. 첫 번째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현재 직립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생존자로서 심경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가정 중에 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뭐
그 과정 중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의 연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결국에는 아주 수습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직립인 거고 또 진실을 찾기 위한 직립인 거기 때문에 뭐 꼭 이뤄져야 되는 거고 또 이뤄내야 되는 거고 꼭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제2 특조위가 발족됐는데 제2 특조위가 조사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특조위가 솔직히 다 재조사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조사하고 하다가 말고 또 자료 제공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뭐 서면, 그러니까 조사해놨던 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전면적인 재조사가 꼭 필요하고 해수부라든가 해경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해군 자료도 충분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군 레이더망 자료라든가 여러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고 해수부라든가 해경, 해군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개정법에 따라서 그 진도 어민분들이나 민간 잠수사분들이 이 지원에 대한 요구를 하고 계신데 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 그 부분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 법 개정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워낙에 많은 피해를 당하셨고 또 많은 피해를 입으셨고 지금으로서 뭐 잠수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일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하다못해 뭐 운전 그 대리운전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리운전마저도 힘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죠. 왜 일어났을까? 4년 동안 그렇게 질문했던 질문인데 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자료라든가 뭐 정보라든가 확인된 이야기들 그리고 미처 확인되지 못했던 의혹들 그런 게 밝혀지면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얘기들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왜라는 질문을 모두가 받고 있지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4년 동안의 내용이잖아요. 꼭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세월호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그때 그 상황에 있으셨던 심경을 듣고 싶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소리치며 우왕좌왕하던 기억은 없어요. 되게 질서가 지켜지는 상황이었었고 그 질서 안에서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탈출을 한 거고요. 당시에도
선 내에 있다가 선 내에서 밥을 먹고 나와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선 내에서 뵀던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탈출을 도우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먼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저 역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입구에서 사람들이 물살에 올라오면 땡겨 드려야겠다라는 게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거였고, 뭐 그러다가 물살에 휩쓸려 나왔고, 그 물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한 분들이 지금 희생되신 분들이고 찾지 못한 분들이고,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가장 힘들고 아프고 미안하고, 그래서 더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어디선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어떤 표 같은 거를 작성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배움의 장소였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을 뭐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해보자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글을 써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 살아있으니까 행동해야 되고, 살게 됐으니까 행동해야 되고, 더 무서운 거는 정말 진실 규명이 되고 책임자들 처벌되고 그러고 나면 제가 사회생활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두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것보다는 그 걱정을 하게 되길 바라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 2월 13일 1400일을 맞이하는데요. 네. 세월호 천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미안하다고, 아직도여서 미안하다고, 꼭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 세월호 참사 1400일, 천사들과 유가족들, 생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항상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이윤을 더 추구하는 기업 문화와 또 그것을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될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거,
이것이 합쳐져서 좀 발생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이후에 유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와 사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안전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들여다보면은 크게 세월호 참사 때하고 달라졌다는 느낌 못 받잖아요. 이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불법 건축을 한다든지,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기관이 제대로 감독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 다 좀 바뀌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도 현장에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이 계신데요. 그 유가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세월호 참사 이후로 이제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또 안전을 추구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고, 그 당시에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분들이 겪으신 아픔이 큰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아픔이 다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주민 의원의 말처럼 최근 세월호와 형태는 다르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와 종로 여관 화재 등을 보면 세월호 참사 때와 크게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소방법 등 기본을 무시하고 불법 증축을 한다든지,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의 노력과 여타 안전관련법이 부실해 단순할 수 있었던 사고가 참사로 번지는 것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천사들을 하늘로 보내고도 아직 세월호 참사 이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남은 5명의 천사들 모두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통TV 박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